전날 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던 뉴욕 증시는 소비 지출이 5개월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2.5%나 떨어진 9,7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소기업 전문대출 금융사 CIT그룹이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CIT그룹은 7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20위권 은행으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전날 3분기 미 GDP 호조로 급등했던 유럽 증시는 미 경기지표 악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하루 만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독일은 3% 이상이나 밀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12월 인도분 WTI는 3.6%나 급락해 배럴당 7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금 제자리 이하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전일의 3분기 GDP 호조로 200포인트 이상의 급등 마감했던 뉴욕 증시. 그러나 소비 심리 지표와 또한 개인 소비라는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250포인트나 밀리면서 2.5% 급락 마감했는데요. 때문에 월간 단위로도 7개월간 이어져 왔던 랠리가 종료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주도 악재가 겹치며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2.5%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랠리를 했는데요. 랠리가 8개월 만에 7개월 랠리를 마치고 8개월 만에 종료하게 됐습니다. 개인 소비와 그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소비 부분이 경제 소비 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장중에는 이제 시티그룹의 대규모 상각 전망이라든지 CIT 지난 주말에 CIT 파산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금융업들이 악재로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조지 소로스라든지 윌버 로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지수별로 보면은 다우 지수가 2.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수 역시 2.5% 정도. S&P 500 지수도 2.8% 하락하면서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3분기 GDP가 연율로 3.5% 증가하면서 결국 플러스세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 회복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모습이에요. 소비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크게 안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좋지가 않았습니다. 개인 소비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GDP는 이제 호재로 그 전날에 GDP 호재가 있었습니다만은 차익 실현으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금융업들의 악재가 부각이 됐고요.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그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들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 좋았던 소비 지표 두 가지 포함해서 지표 정리부터 해보죠. 예, 그 9월에 개인 소비가 5개월 만에 감소를 했고요. 전월 대비 0.5%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70.6으로 전월에 73.5보다 하락했습니다. 이같이 이제 개인 소비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시카고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2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이 시카고 PMI 제조업 지수는 개인 소비에 밀려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비 지수가 그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종목별 악재도 겹쳤었는데 특별히 금융업종에는 악재가 두 가지나 크가 있었죠. CIT그룹의 파산 우려가 부각이 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티그룹의 대규모 상각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CIT그룹이 지난주 주말에 파산 보호 신청이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24.21%나 밀렸고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티그룹 또한 그 100억 달러의 자산 상각 전망이 나와서 주가는 5% 정도 밀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그 금융 불안감이 겹치면서 그 은행 대표주, 금융 대표주들이
이 4%에서 한 7, 8%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업체 등의 실적 악화가 나타났습니다. 쉐브론이라든지 엑스모빌 이런 분들이 이제 큰 폭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보니까 또 CIT그룹은 결국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날에는 GDP 호재 때문에 200포인트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금 소비지표 악화 때문에 250포인트 이상이나 급락한 뉴욕 증시. 그야말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때문에 공포지수도 급등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그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VIX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포 지수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 그 변동성 지수가 전일 대비 23.95%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올해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초반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한 3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높을 때는 이제 40, 50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 변동성 지수로 보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인해서 장중 변동이랄지 아니면 주가 변동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는 이제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변동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지난달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랠리가 멈춰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11월 증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 랠리가 재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아 보여요. 일단은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로 보입니다. 11월에 이제 첫 주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지난주 주말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약세가 연장이 될지 아니면 이제 강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건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데요.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10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이제 예상치로는 모두 전월보다 좀 개선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잘 못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그만큼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되고 출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월요일에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하고 건설 지출, 주택 매매 계약이 발표가 되고 화요일에 중요한 것은 이제 10월의 자동차 판매 이것도 역시 이 9월보다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의 공장 주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 10월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조금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요일은 특히 이제 FOMC 11월에 기준금리 결정하게 됩니다.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발표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9월 동향은, 처음으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비춰주기로 했는데 10월에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보여질지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고요.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생산성과 단위노동 비용이 발표됩니다. 금요일에는 10월에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고 11월에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들도 역시 다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한 17%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포드라든지,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크래프트 푸드라든지, 기술 대표주 시스코 시스템스, 그 다음에 CIT 그룹이 지금 파산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엔비디아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6일에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술주들이 이제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좋게 나올 경우에는 또 증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초저금리라든가 지금 출구 전략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달러 약세 그리고 글로벌 외환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발표되는 것들 보면은 이제 CIT 파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들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CIT 파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연장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확산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연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CIT가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한 정부 쪽의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유럽 증시도 급락 마감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3% 이상이나 밀렸어요. 네,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증시를 따라서 그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소비지표 실망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독일 증시가 크게 밀렸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역시 부진했고요.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이제 원인이었고 가장 큰 것은 이제 미국의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 때문에 내린 것 같습니다. BNP 파리바라든지 도이치방크라든지 이런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3분기 GDP 호조 때문에 거의 대만 증시만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었더라고요. 중국만 3,000선 수성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실패를 했는데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챙겨보죠. 아시아 증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차스닥,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닥이라고 할 만한 이제 차스넥스트가 출범이 됐고,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1.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것은, 차이넥스트, 차스닥이 상장 28개 종목이 있는데, 이제 장중 공모가 대비 장중에는 모두 2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 증시 이제 차스닥 쪽으로 관심이 조금씩 이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3,000선 회복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끝으로 상품 가격 동향도 좀 살펴봐야겠는데 유가도 3% 이상이나 밀렸어요. 예, 유가는 이제 소비 부진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유가도 3.6% 큰 폭으로 밀려서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이제 77달러대로 내려섰습니다. 금값은 이제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0.6% 하락을 했고요. 온스당 1,040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줬고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국채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뉴욕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동양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250포인트나 급락을 했어요. 우리 증시가 금요일에 1,580포인트로 끝이 났는데 오늘 우리 장 좀 걱정이 됩니다. 주요 변수 챙겨보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소비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의 논란,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증시 또한 이제 선반영 성격으로 기술적 반등 성격의 자리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 이러한 분위기를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 우호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 상승하고 다른 전체 종목으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 큰 폭 하락에 대한 선반영적인 성격이 나타났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증시 3분기 실적 모멘텀도 이제 사라졌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제 확인하자는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 이러면은 이번 주에 있을 각종 경제 지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1550선에서 1580선 박스권 하단부의 그 지지력 테스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 지수대에서 미국 증시, 유럽 포함해서요.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 약화로 인해서 국내 증시 박스권 하단부를 한 단계 레벨 다운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으로는 이제 1,500포인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주 있을 이제 그 각종 미국의 경제 지표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 4일 통해 가지고 FOMC 출구 전략 강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있을 고용 지표 9.9%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증시에 연결이 될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50, 1580 이 박스권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심지어는 15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전망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뭘 살 때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살 때보다는 이제 매매 단기 트레이딩 개념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을 위해서, 미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현금 확보가 지금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한 발 벗어나서 관망하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낙폭과대 실적 우량주 이런 쪽으로의 그 분할 매수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쪽이 그동안 낙폭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우량 종목들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좋다라는 이제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본다 이러면은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낙폭이 진행이 될 때 저점 매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추천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기나 삼성 SDI 정도가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계열적으로 이제 배당 관련 시즌이죠.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출구 전략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그러한 종목은 좀 배제하고요. 보수적인 경기 판단 자체를 갖다 좀 유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당주 그리고 계절적인 이러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그런 쪽도 이제 전기전자 쪽도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S-오일 쪽으로 이제 배당 관련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제 실적,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대 심리, 테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기를 핵심으로 보시되 그 외에 기타 벗어나서 배당 관련주로 해서 SK에너지라든가 S-오일 같은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기술적 분석에도 별 4개가 떴는데 다음 이 시간은 차트도 함께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2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간략하게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어떤 내용들 다루게 될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금융위기 때 취했던 중소기업 비상 조치들을요 내년부터는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와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국내 불성실 공시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 지주 회사들이 경영 정보를 공시할 때 국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에 차별을 두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매각이 원점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 M&A 인수 의향서를 단독 제출한 효성이 예비 인수 제안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끝으로 부동산 뉴스까지 알아볼 텐데 지금 신규 분양 시장에서 1순위 당첨에 필요한 청약 가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 4가지 정도 뉴스를 알아볼 텐데 먼저 지금 정부가 금융위기 때 취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걷어들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을요. 내년부터 정상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요.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제도,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네. 긴급자금 지원제도 등 여러 조치들을 도입했고요.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 조치를 올해 말로 종료시키면서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복귀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일단은 이 같은 조치들이 종료될 경우 약 2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자,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종료가 예상되는 조치들을 보면요,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종료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네. 정부는 종료가 된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연장시켜주고 있는데요. 올 연말부터는 종료가 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연장을 불허한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덧붙여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 기준 완화도 종료해가지고요,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인데요. 현재는 대출금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등이 100% 보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 같은 보증비율 100% 확대 조치를 종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대폭 줄여가지고요. 한 예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는데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경우 예산을 올해 1조 5천억에서 내년에는 한 3천억 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 각종 특혜죠. 네. 특혜 조치 종료 외에도요, 각 은행들에게 중소기업의 부실 신사를 엄격히 하라, 이런 지침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각종 여러 가지 정부가 중소기업한테 줬던 특혜들을 지금 걷어들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구조조정이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 주어지던 특혜를 종료시킨 데에는요,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이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대출로 그럭저럭 연명해 나가는 한계 중소기업들을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하나 이유를 꼽는다면요, 중소기업 대출의 버팀목이었던 국채 보증기관들의 보증여력 축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증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중소기업 우대 조치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은 결국 보증기관의 동반부시라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보증기관 중에 하나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잔액 추이를 보면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보증 잔액 추이를 보면은 2008년 10월에는 한 11조 8천억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가 올 1월에는 12조 7천억으로 증가했고요. 예. 또 3월에는 14조 4천억 원, 또 7월에는 16조 6천억 원, 9월에는 17조 1천억 원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보증업체 수도 지난해 10월에는 한 4만 1천여 개에 불과했는데요. 네. 올 9월 현재는 4만 5천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또 기술신보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보증기관도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잔액도 9월 말 기준으로 38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38조 9천억이라는 것은 보증 목표가 39조 4천억인데요. 거의 보증 목표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 축소와 동반 부실화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 재정 지금 바닥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돈이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주어지던 혜택을 종료하는 이유를 꼽는다면요, 예.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구조조정 촉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 축소에 따른 동반 부실화를 막자, 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닥난 정부 재정을 고려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뭐 나름대로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혜를 받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받았던 특혜가 갑자기 사라지는 데 대한 타격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중소기업 그 특혜 그 종류가요,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이 같은 정부 조치가 그 자칫 이제 중소기업 자금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부의 특혜 조치가 종료되는 올 연말부터 그 중기 자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그 시장의 관심은요, 그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그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영착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중기 자금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그 또 다른 부작용이 불러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굉장히 재밌는 경영정보 관련 소식인데요. 국내 금융지주 회사들이 경영정보 공시를 할 때 미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띄엄띄엄 한다는 데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관심 있게 지켜보신 투자자분들은 좀 아셨을 텐데요. 그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그 경영정보를 공시할 때요, 그 미국과 한국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 미국 현지 공시 때는요, 그 부실채권 상위 기업이나 그 대기업 집단에 대한 집중 여신도, 또 그 유동성 관리 현황 등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대거 공개하고 있는데요. 예. 반면 이제 국내 공시에서는 이 같은 정보를 대비로 분류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그 금융계에 따르면은 그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뭐 KB, 우리 신한 등 국내 금융 지주회사들의 그 경영 정보 공시를 보면요, 상위 10대 기업의 부실채권과 상위 20대 기업과 또 부실채권 상위 20대 기업, 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이 같은 현상이 그 금융지주사 외에도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상장된 그 일반 제조업체의 공시를 비교해 보면요, 그 미국 공시에서는 진짜 세부 사항을 다 공시하거든요. 네. 뭐 북핵 문제 하나에 따른 리스크 위험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공시를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공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면요, 한국 공시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내용을 숨기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재밌기도 하고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한국과 미국의 공시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내 지금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는 불성실 공시에 따른 또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쁜 소식 공개는 그 최대한 늦추고 숨기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그 현재 증권거래소는 그 이들 업체들을 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해도 그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그 6개월만 넘기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투자한다는 그 풍문이 돌았을 때요, 네. 그 투자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면은 사실대로 공시하고요, 그 6개월 후에 이루어지면은 확정된 바 없다, 이런 식의 공시가 있는데요. 예. 이는 이제 공시 후 6개월 내에 그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그 악용한 건데요. 실제 그 증권거래소의 그 불성실 공시법인 현황을 보면요, 그 2007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성실 공시법인 현황을 보면요, 2007년에 그 97개 회사가 지정됐는데요. 2008년에는 그 109개 회사로 증가했고요. 그 2009년에는 그 10월 말 현재 99개 회사가 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그 불성실 공시법인 유형을 보면요, 그 대부분 지연 공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2009년의 경우 그 10월 말 현재 99개 회사가 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 중 그 48건이 그 지연 공시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그 투자자 피해 최소화, 그 정보 공개 그 평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 그 불성실 공시에 따른 제재 수준은 그 미국 등 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 업체 관계자가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증권거래소 그 정보 공개 수준이 너무 다르다, 이런 질문하자 이에 대한 대답이요, 그 미국에서는 공시를 잘못해 그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은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보 공개 평등화를 위해서 결국 불성실 공시에 따른 제재 수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씁쓸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하이닉스 소식입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예상했던 바대로 지금 하이닉스 인수에 단독으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효성이 인수 제안서 마감시를 늦춰달라고 채권단에 요청을 했다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 효성이 그 예비 인수 제안서 접수 마감이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네. 그 지난달 30일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채권단에 그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채권단은 일단 그 효성의 입장을 들어본 뒤 그 매각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네. 효성이 그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마도 그 내부 악재 때문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 효성 그 내부 악재 때문에 네. 그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연내 그 채권단과의 협상 타결은 그 물 건너 가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효성이 그 공식적으로 그 하이닉스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그 현재로서는 그 효성이 그 내부 악재에다가 또 대통령 사돈 기업 또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그 냉혹한 평가 등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안서 시한을 넘긴 효성.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 매각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결국 그 효성의 그 하이닉스 인수 의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효성에 꼭 하이닉스를 인수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악재에도 가감히 좀 투자를 가감히 나설 것 같고요. 그렇겠죠. 만약 그 인수 의지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뭐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굳이 인수할 필요가 있냐 이런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요.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예,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인수가 무산될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그간의 그 하이닉스 뭐 인수 진행 현황을 보면 대강 이런데요. 2001년 10월에 그 채권 금융기관의 그 공동 관리가 개시가 됐고요. 네. 그 이후 그 2008년 9월에 그 채권단이 하이닉스 M&A 결의안을 가결시켰거든요. 네. 또 2009년 9월에는 인수를 위한 매각 안내문이 발송됐고요.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효성이 그 단독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는데요. 만약 그 효성의 하이닉스 인수가 무산된다면요. 사실 그 현재와 같은 하이닉스 지배구조를 가져간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장기간. 네. 그렇다 보니까 지배구조의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과정에서 그 좀 더 조건을 좋게 해서 그 새 주인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거든요. 예. 그 만약 입찰이 다시 시도되고 조건이 현재보다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요. 그 LG전자, 현대중공업 그간에 이제 하이닉스 인수 후보군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들의 그 하이닉스 인수도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8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하이닉스. 과연 누가 이 하이닉스를 가져갈지 그 새 주인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 뉴스 볼 텐데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를 매기는데 기준이 되고 있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상업용 건물 그리고 오피스텔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에 적용될 그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요. 그 올해 보다 평균 0.26% 하락하고요. 반면에 이제 오피스텔은 3.1%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업용 건물 그러니까 그 일반 상가 등의 기준 시가는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상승하는 좀 상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준 시가는 지적하신 대로 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 가표가 되는데요. 네.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일반 그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금보다 평균 0.26% 내려서 그 지난해에 이어 그 2년 연속 하락했고요. 지역별로는 그 서울이 0.26% 상승했고요. 인천이 1.69% 상승했습니다. 또 부산도 소폭 올랐고요. 네. 그 나머지 그의 나머지 지역은 내렸고요. 특히 대구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2.06% 가장 컸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그 평균 3.12% 상승했는데요. 네. 이 중 서울이 5% 이상 상승해서 그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그에 이제 경기, 인천도 상승했고요. 반면에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은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청약가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규 분양에서 그 1순위 당첨에 필요한 청약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민영주택에서 이 같은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유를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민영주택에서 고분양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 덧붙여 이제 보금자리 주택 등 그 정부의 주택 공급이 많다 보니까요. 그 상대적으로 그 민영주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 주요 단지의 그 청약 가점을 보면요. 그 올 들어 그냥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인천 청라지구인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지난 20일 그 1순위 접수에서
그 3.18대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그 청라지구 제일풍경채가 있는데요. 예. 그 청라지구 제일풍경채는 각 주택형별로 33에서 51점의 평균 가점을 보였거든요. 이거를 산술 평균하면은 39.9점을 기록했는데요. 네. 심지어 그 150평방미터형은 9점의 점수로도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지난 6월 그 청라지구에서 첫 동시 분양을 한 단지가 있는데요. 그 청라지구 SK뷰는 그 가점이 평균 57.5점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과 4개월 사이에 그 평균 가점이 뭐 10점 이상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도 그 서울에서도 그 청약 가점 하향 평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 20일 그 평균 6.05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된 그 광진구 광장동 광장 힐스테가 있는데요. 이 광장 힐스테의 평균 가점이 그 47.1점을 기록했거든요. 지난 7월 분양한 그 동작구 흑석 뉴타운의 흑석 센트레빌보다 한 18점 정도 나왔는데요. 뭐 수도권도 그 물량의 지역 배정에 따라 가점이 갈렸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그 신규 분양 시장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요. 최근에 그 이제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 주택 공급이 늘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신규 분양 그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면서 청약 가점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번 주 국내 일정도 좀 한번 알아보죠. 이번 주에는 외환보유고 발표도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일단은 그 정기국회 개원가 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정기국회 개원가 그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지면서요. 그 아마 그 여야 날선대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정기국회에서는 뭐 세종시와 뭐 4대강 사업, 또 미디어법, 네. 효성그룹 비자금 문제가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정부의 그 세제 개편하고 내년 재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예정돼 있는데요. 우선 그 국회 기획재정위는 2일 그 본회의 개막 이후에요. 그 조세 소위를입니다. 예. 그 조세 소위를 열어서 그 경제재정 법안과 조세 법안 심사에 착수하는데요. 특히 그 정부의 그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른 그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하고요. 그 소득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임시투자세 공제 폐지 등 그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법안들이 어떤 심사가 이룰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네. 또 2일에는 그 통계청에서 그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네, 오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의 강도가 그 소비자 물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일에는 그 오늘이죠. 그 한국은행이 시험 말 그 외환 보유액을 발표합니다. 그 외환 보유액은 현재 그 유로화 강세하고 그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 해소 등으로 그 9월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또 이에도 그 기획재정부가 그 5일에 그 11월 경제동향, 그 11월 경제동향 그린북을 발표하는데요. 그 3, 4분기 GDP 성장률이 2.9%에 달하면서 서프라이즈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11월 그린북도 그 경기 회복 시그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소비자 물가, 10월 말 외환 보유액, 그리고 11월 경제 동향 등 이번 주에도 챙겨야 될 이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분기 GDP 호조로 200포인트 이상이나 급등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다시금 250포인트가량 빠지면서 2.5% 급락 마감했습니다. 때문에 제자리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7개월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랠리도 종료됐습니다. 결국 소비 심리 지표가 좋지 못했고 개인 소비도 모두 뒷걸음치면서 소비 지표에 발목이 잡힌 뉴욕 증시의 모습이었는데요. 금융주에도 악재가 겹쳤습니다. 시티그룹의 대규모 상각 전망이 유명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메이어로부터 나왔었고요. 또한 CIT그룹에 대한 파산 우려도 불거져 나왔는데 결국 간밤에는 CIT그룹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3.6% 급락해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앤 마켓이었습니다.